8월 28일 이달 28일이면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본경선에 나설 후보들도 결정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이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오늘까지 자가격리를 내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 윤영찬 네네. 후보만 화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좀 아쉬웠겠어요. 네, 뭐 같은 여러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한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격리된 상태에서 이 혼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을 만나니까 이게 답답하고 또 이게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표 토론회는 뭐 9번인가 좀 많은데 최고위원 토론회가 한 차례만 딱 열립니다. 이게 좀 왜 그랬냐면 또 아쉽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당대표가 무게중심이 가는 건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대표에 비해서 최고위원 토론회가 너무 적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감하고요. 네. 이 최고위원 또 후보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토론의 이 형식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뭐 네. 득표율하고 순위는 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컷오프 예상은 안 했죠? 당연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뭐 이 예비 경선 기간 중에 전국 다니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역시 당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컷오프는 무사히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했었습니다. 혹시 뭐 본선 진출 확정이나 아니면 그 전에 네.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원래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이낙연 대표께 전화를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네.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뭐 이 본선 진출 확정 이후에 제가 뭐 전화를 한 건 아닙니다. 아마 예. 뉴스 보고 알고 계시겠죠. 뭐 그 보고 드렸을 때 좀 응원 메시지도 있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뭐 소신껏 또 힘차게 잘 해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서른 의원은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외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우리 서른 의원님처럼 네. 우리 당에 정말 많은 헌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 없는데 아마 지금 이번 선거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 아니냐. 네. 그래서 당내 97 그룹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거 출마를 했고요. 아마 이런 흐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 예선에서 탈락하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우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비 경선 결과를 또 한편에서는 이낙연계의 결집력에 약하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고요. 네. 저희 뭐 이낙연계가 뭐 이 특정 후보를 향해서 똘똘 뭉쳐서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경향성이 뚜렷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그 개파에 대한 활동 자체를 저희들이 이 개파 활동으로 인식하면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 그 당내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를 개파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이재명 의원 사당화 위험성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당화라는 게 공천 학살 우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것이죠? 공천 학살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빠르고요. 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 대선 과정에서 뚜렷이 봤던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이것이 다 불투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공천
이것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이전에 동네 비대 얘기하고는 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왜 개항을의 공천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투명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뭐 적극적으로 콜해달라 본인을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폭로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결정은 그 직책에 따라서 그 권한에 따라서 투명하게 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당화에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공천뿐만 아니라 여러 포함해서 지금 공천 얘기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인데 혁신 공천 얘기를 의원님께서 토론회에서 하셨습니다. 네네. 이 부분하고 또 도덕성 또 문제 있는 후보는 걸러내야 된다. 이 부분도 네. 말씀 주십시오. 예, 뭐 우리 당이 지금 사실은 도덕성의 문제에서 과연 국민의힘보다 나은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네. 공천에 있어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기준들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그리고 강화하고 그다음에 당의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네. 윤리심판원을 외부의 사람들로 채우고 이분들에게 권한을 줘서 확실하게 당내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앞서지 못하면 네. 우리는 국민들에게 결국 계속해서 버림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네, 윤리심판원 얘기를 주셨네요. 뭐 특정 인물을 겨냥한 거라는 또 분석도 있어서요. 예, 이재명 의원 말하는 거겠죠, 솔직히. 예.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예. 모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우리 의원님 역할이 당대표 견제 이 부분에 좀 맞춰진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특정인이 이미 당대표가 된 걸 전제로 해서 그 말은 필요 없겠지만 네. 예.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겠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왔기 때문에 당 대표가 유력시되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당이 지금 잇따라 3번의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당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할 말은 분명히 하고 견제할 일이 있다면 또 견제도 해야 되겠죠. 자,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다라고 한 이재명 의원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발언하고 또 이런 해명으로 또 언론 환경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언론 환경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지난주에 나온 갤럽의 통계를 봐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이 소득층은 중하위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성남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분당은 이 좀 잘 사시는 분 중산층 이상이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본도심 쪽은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수정 쪽이죠? 수정 중원입니다. 중원 저는. 쪽이죠. 그런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분당에서는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나 제적인 이 중원에서는 17.5%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면 서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층을 집단적으로 저는
이 언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칫하면 네. 그분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가 있다. 선입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건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우리 당의 근간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드는 어떤 논의를 시작한다면 아마 당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 의원이 그렇게 이제 이제 소득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된 게 있더라고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대통령 뽑았다. 요 기사를 보고 아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통계를 좀 더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네. 빈곤층이 많죠. 음. 근데 노인 빈곤층을 만약에 계산을 해서 연령대의 분석을 네. 좀 더 가미를 해보면 아, 노인하고 사실 같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노인 연령대를 뺐을 경우에 네. 어떤 지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 통계가 이 일반화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발언 적절성 뭐 논쟁도 되고는 있지만 민주당의 가치 정체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후보들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출마 선언하면서 중산층 또 서민의 정당으로 단련 역사를 새기자. 그러니까 네. 개혁이 중요하냐 민생이 중요하냐 또 이 얘기로 또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혁과 민생 자체가 개혁이죠. 아하.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해주는 것 자체만큼의 큰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된다. 오히려 그걸 높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당의 길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에 이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이 전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네. 더군다나 팬데믹이 오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돼야 되는 우리 서민들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당의 정체성이고 당의 근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안을 좀 여쭤보면 행안부 장관 지금 해임이나 탄핵 추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당의 이제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우리가 카드로 쓸 수는 있겠지만 네.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전략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철험의 그 의원들이 선봉에 서 있으니까 조금 더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당내 철험회 의원들께서도 네. 당의 충정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특정 당내 어느 분이 주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전체 공감대를 이루는 전략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 카드를 꺼낼지 또 그 카드를 실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지율 지금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게 지지율이 단시간에 폭락하는 것 이게 참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긴 한데 새로 들어온 정부가 3개월 동안
본인들만의 변변한 아젠다 하나 제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중구난방, 거기다가 당정 간의 혼란, 그리고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도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만 잘해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 최소한의 기대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아하. 더군다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도 사실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리세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자 노출 여파가 컸는데 혹시 의원님도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 교환도 하셨습니까? 저희는 제가 여민 3관에 있었는데요. 네. 여민 1관에 대통령이 계시는데 가는데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굳이 문자할 필요가 그리고,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휴일이나 주말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고요. 네. 문자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솔직히 한 번도. 네네. 문자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전국을 사정 전국으로 좀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네네. 말씀 주십시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아오신 것들이 결국은 해왔던 일들이 결국 수사 아닙니까? 네. 수사가 가장 쉽겠죠. 그리고 그 수사로 뭔가 판을 뒤집고 돌파하는 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 추락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은 더욱더 극심한 상황, 혼란 속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저는 이 죄가 있는 곳에 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현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짧게 이재명 후보 수사는 이 정치 보복 측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짧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은 이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